당연히 철학, 종교, 윤리학 분야에서 접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왜냐? 이 말 너무 좋아요. 제가 그 팔라그리노라는 사람이 진짜 원문을 뭘 하나 찾아보는데 못 찾겠어요. 이건 강신익 선생님 책에 나오는 말인데, 의학은 인간적 과학이고 경험적 예술이고 과학적 인문학이다. 멋지죠? 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학문 자체가. 근데 근대에는 이걸 합리적인 자연과학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간적 과학입니다. 인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간호사 시험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환자한테 죽었다라고 하는 게 맞느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expired 됐다고 하는 게 맞느냐. 경험적 기술이다. 그래서 예술이란 말은 뭐 알차고 썼을 것 같은데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마음에 들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치고 노는 것도 다 엔지니어 같은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그냥 말로 이론을 배워가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엄청 숙달돼가지고 칼갈이가 아니면 방망이 깎는 노인의 장인 정신이 나타나줘야 될 그런 경험적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현대 그 한의과대학의 기술은 이게 참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경험적 기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건 사실 도제 시스템이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잘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 옆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총장님이라든지 여기 슈퍼바이저 선생님이라든지 어떻게 치료해서 어떻게 나는지를 보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거 너무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학적 인문학이다. 인문학이다. 여기 보면 인문학적 과학이 아니라 과학적 인문학이라고 표현한 걸 보십시오. 거꾸로 됐죠. 주격이. 우리는 늘 의학은 자연과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인문학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과학의 모습을 띈. 이 말이 뭔 소리 하는지 약간 느낌이 오는데 그렇게 몸에 와닿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여기 가치 중립적인 분야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의학의 철학과 관련된 가치 중립적인 분야.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가치를 설명할 수 있나요? 그게 선악을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게 좋다 나쁘다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심장이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같은 것이 가치 중립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의학을 가치 중립적인 태도에서 접근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지주의, 제가 닥터하우스를 가르치고 쓰는 이유가 닥터하우스가 하는 태도가 아주 가치 중립적이죠. 그리고 모든 의학에서 인간을 배제시키죠. 기술은 엄청 뛰어난데 그리고 인문학도 배제시키죠. 그렇지. 근대가 갖는 가장 특징이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의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아까 간호사 문제도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 보호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데카르트로 대변되는 기계론적 철학. 이 사람이 하는 유명한 얘기가 사람은 정교한 시계다. 정교한 시계. 옛날에는 클락 워크라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뭐 인공지능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움직이는 그런 클락 워크로 움직이는 다양한 그 기계가 존재했잖아요. 시계란 말이 그 클락이거든요. 이 시계 보는 클락보다. 그렇다면 여기는 인간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요. 완전히 가치 중립적으로 인간을 뜯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장밋빛 비전을 제시했어요. 야, 이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막 전염병도 다 낫고 맹장이 병이 나면 맹장 떼어내니까 사람이 바로 통증이 없어지고 기계론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됐던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조 쪽에서 철학이나 에틱스 같은 것을 의학의 한낱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런 말들은 지금 와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에는 이런 말 자체가 누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번에도 대학에서 제가 한의대를 전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우리 동네 잘 사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거든요.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되게 집이 부자해서 우리 아버지가 끌고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너 왜 의학을 전공하려고 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도지항사상 영역병에 빠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뭐 이런 그 정신활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근데 제가 지금 공부한 것들은 다 이거 추상적으로 연구했었는데 실제 생물학적으로 이게 다 일어나는 일이 같다. 뇌를 연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이나 뭐 사랑이나 뭐 분노나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고3 때. 그게 전형적인 기계론적 사고관점입니다. 모든 우리가 지금 신앙, 우정, 분노, 의리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으로 환원된다는 거죠.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한다든지 뇌의 어떤 부분에 작용하는 약을 쓰면 그것이 치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굉장히 우리한테 팽배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의료 윤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담론은 다 무의미해요. 사람을 기계로만 본다는. 다만 직업윤리, 너 어떻게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돈 너무 뜯어내지 말고 이런 것만 필요해지는 거죠. 이거 다 좀 넘어갑시다. 그리고 제가 요거 할 때 아마 설명을 좀 자세하게 실제로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의료윤리는 직업윤리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요. 지금 우리 의료윤리라고 배우고 있지만 생명윤리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생명의료윤리를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덕윤리. 여기 그 설명 어디 갔지? 자, 여기 덕윤리의 등장을 한번 보면
근데 여기 상당히 도덕을 원리나 법칙으로 체계화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회적 맥락에서 드러납니다. 근대 사회가 등장하면서 전통의 신과 권위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 중세에는 신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잖아요. 중세에는 신의 권리가 그 수업 시간에요. 그 태도를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 발을 의자에다 올려놔도 되고요. 편안하게 자도 되고. 제가 정말 다른 클래스에서 제 수제자가 한 명 있는데 계속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친구는 늘 자세가 앞에 의자 갖다 놓고 발 올려놓고 자고 들어요. 괜찮아요. 이게 편안하게. 그리고 관심이 꼭 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대 사회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론 체계들이 붕괴적게 된 거예요. 그때 중세가 붕괴됐기 때문에 아직도 다 크리스찬인데 이게 되게 미신쩍게 되고 와, 과학의 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근대가 처음 태동하던 에디슨과 테슬라의 시기를 제가 매직 앤 사이언스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때는 다 신의 세계와 과학의 세계가 막 충돌하던 저거 봤어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나우시카,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그거 보면 되게 과학적인 것과 되게 막 생물적인 것들이 결합하잖아요. 자, 이때는 회의주의가 늘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게 다 다르네. 중세에는 10조 년이 전부였는데 우리가 알았던 건 다 다르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딘가에 보편적인 원칙이 있지 않을까? 야, 지금 이 새끼는 얘기 다르고 이놈아 하는 얘기 다르고 이 다른 거에 보편적인 원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대의 에틱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나 밴덤이 했던 시도죠. 그런데 현대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터넷에 모두를 연결해 봤어요. 누구 바람 핀 걸 옛날에 기자들만 알고 지나갔는데 심지어 연애에 관심이 없는 나까지도 강제로 알게 돼요.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알게 돼. 나는 카톨릭이 되게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저는 개신교에서 자라가지고 무슨 마리아를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종교를 얘기하고 아니 나는 개신교 카톨릭의 일부였는지를 20살 넘어서 알았어요. 이 기독교 안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는 건데 내 머릿속에서 기독교는 개신교고 카톨릭은 저기 이단 이렇게.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회의주의, 자연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뭐 봐도 모르겠어. 나 그냥 아무것도 안 믿을래. 지금 몰라의 시대입니다. 몰라의 시대, 현대. 그럼 이때 등장한 게 덕윤리거든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덕윤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자, 이런 말 중요해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옳고 선한 행위를 위해 유독한 품성을 기른다. 행위, 액션의 원칙을 갖는 것보다 선을 지향하는 습관을 기른다. 이런 것들이 덕윤리의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왜 안 나오냐? 그냥 안 나오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어딘가에 원칙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나온 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한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의주의, 자연주의, 자유주의를 통해서 한의학도 엄청 비판받게 됐고요. 야 무슨 그따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의학을 너네들이 공부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나 우리나라 개화를 통해서 한의학이 사라졌다 다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때 중국에서 다 사라졌던 거를 모택동이 야 이건 우리의 고유한 것으로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한의학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근대 사상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다 떨어지게 만든 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TCM입니다. 저는 이것도 몰랐는데 여기 계시던 박사님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기 서 박사님 닥터서 여기 2층에 계시는 그분이 역사를 전공하셨어요. 좋은 대학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달았거든요. 이게 근대화의 사물이에요. 현대 한의학이. 그 전에 한의학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4글자 변증 있잖아요. 감기불화, 소화가 안 되면 비어습체, 비양모 이게 4글자로 다 나오는 변증 체계들이 그때 나오게 됐고 변증 시치가 한약을 지배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변증 시치를 중심으로 하는 한약이 한 3분의 1?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때는 병리학팀에서 최승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중국에서 오래 유학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셨었어요. 그때 제 느낌이 뭐였냐면요. 제가 한의대 다니면서 한방석이 다 애플을 간신히 모면하는 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러는데 왜냐? 착착하면 병약만 A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한약이 전체를 대변하는 한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서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한의과 대학에서 이런 현대의 변화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변모된 한의학에서 전통적인 한의학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한의들이 파이브 엘리먼트 한의든 그런 데들이 있고 전통 중국의학을 가르치는 한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때는
시험에 이제 한약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한약의 절대 모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근대의 합리성을 위해 변모된 한의학이었고 그게 또 미국 시장이나 서구에 침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러면 한의학에서도 아마 윤리학에서 덕윤리와 같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종주국인 자연과학도 변모하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자연과학들이 인문학적인 것을 통합하려고 하고 통섭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한의학은 하물며 원래 그런 인문학과 비슷한 학문이 자연과학 뒷구무늬만 쫓아가도 되겠어요? 예,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그 비전이에요. 철학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앞서서 이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요. 한의학도 근대 이런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떠나서 다시 뭐 서양 윤리학의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갔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더 전통 한의학으로 돌아가서 한의학의 인문학적 전통이나 철학적 전통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윤리학의 한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하나 해나갈 겁니다. 자, 덕윤리의 등장인물 쭉 다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했던 얘기 다 나옵니다. 이러면 쉽구나. 예, sit 이 말도 중요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 말을 이 논문에서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카피한 거거든요. 제가 보내드린 논문 중에 하나예요. 행위를 위한 도덕 판단은 단순히 기존 원리들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 말이 어려워. 난 철학하는 사람들이 좀 말을 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도덕 판단,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기존 원리들로부터 그러니까 뭐 십계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도덕적 원리로부터 연역적이란 말은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경험 없이 감정 없이 계산해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도덕 법칙들이 어떤 연역적 귀납적이란 말은 아시잖아요. 왜 느끼고 부딪히고 경험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연역적으로 생각만으로 추상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내재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듯이 덕 그 자체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의 인간 존재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을 한약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덕 자체가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이란 말은 일치하는가. 그게 윤리학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학문.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얘는 이게 옳고 쟤는 저게 좋다 그러는데 원칙이 있고 그 원칙과 일치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허용할 수 있고 옳고 그른지 나오죠. 현대 덕윤리는 행동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행위자의 중심을 둡니다. 윤리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정체성. 제가 아까 코딩할 때 그 object를 얘기했잖아요. object. 하나하나의 객체가 더 중요한 거죠. 걔가 어떤 행위를 할 때 yes or no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옳고 그른지의 관점에서 좋고 나쁜지의 개념으로 변합니다. 그 뒤에 한번 다시 설명 나옵니다. 옳고 그름이 기존의 윤리학의 과제였다면 현대 덕윤리에서는 좋고 나쁜지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도 중요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 말을 이 논문에서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카피한 거거든요. 제가 보내드린 논문 중에 하나예요.
행위를 위한 도덕 판단은 단순히 기존 원리들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 말이 어려워. 난 철학하는 사람들이 좀 말을 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도덕 판단,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기존 원리들로부터, 그러니까 뭐 십계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도덕적 원리로부터 연역적이란 말은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경험 없이, 감정 없이 계산해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같은 도덕 법칙들이 어떤 연역적 귀납적이란 말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부딪히고 경험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연역적으로 생각만으로 추상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내재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듯이 덕 그 자체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의 인간 존재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을 한약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덕 자체가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이란 말은 무엇이 선이야 내지는 뭐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추상성을 갖게 되죠. 뭐 살인하지 말라도 추상적이죠. 그런데 내가 옆집 똘똘이랑 싸웠는데 그 똘똘이가 우리 집 강아지를 죽였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그 상황을 다 설명하는 것은 서사적이고 구체적이죠. 그림에서 추상화와 구체화를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덕 그 자체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 이건 뭐냐 하면 상황 자체도 구체적인데 역사적이다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을 포괄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을. 지금 이 시점에서 너가 칼로 찔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앞의 상황이 시간적인 속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간 존재에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한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환자를 보고 맥을 본 다음에 간비불화야라고 얘기하는 게 추상적입니다. 간비불화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지금 단면적, 크로스 섹션을 하게 현재 시점에서의 그 사람의 병태만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을 쓰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게 제가 얘기들을 좀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들 동의수세본을 보셔도 그렇고 상한문을 보셔도 그렇고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청감감도 총장님이 가르치시는데 보시면 다 똑같이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46세에 건장한 남성이 밭을 매다가 땀을 많이 흘리고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시큰한 증상이 시작되었다. 이게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의 인간 존재의 기술입니다. 이걸 다 빼먹어 버리고 여러분들 차트에다 간비불화야라고 쓰면 그 네 글자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존재 자체를 규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찾아봅시다 답을. 근데 좀 지향해야 될 테드예요. 그래서 처음하고 달라져요. 그렇게 관점을 바꿔 나갔을 때. 괜한 얘기를 끝냈나? 하여튼 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앤스컴이라는 여자는 되게 웃기는 여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앤스컴은 히로시마 원폭할 때도 대통령이랑 싸우고 가서 기도했대요.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최초의 덕 윤리자로 뽑히는데요. 뭐 그 전에 사람들이 살짝 건드린 것 말고는 논문 한 편, 현대 도덕 철학이라는 논문 한 편에서 현대의 덕 윤리의 길을 연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윤리학은 인간의 삶이 의거해야 할 의무나 규칙이 무엇인지 궁리하는 일을 그만두고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일을 그만두고 옛날의 전통으로 돌아가, 한의학의 전통으로 돌아가 어떤 종류의 인간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마땅한가를 탐구해야 된다. 야,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행위보다 존재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앤스컴에 의해서. 이게 1958년이니까 되게 옛날 얘기고요. 실제 맥킨타이어나 이렇게까지 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덕 윤리가 부활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가. 여기서도 보면 현대 사회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윤리적 상대주의로 말미암아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았고, 칸트나 계몽주의적 해결이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늘 나오는 문제예요. 야, 옛날에는 편했어요. 신이 있어서. 누구도 그거를 옳고 그름을 챌린지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양한 상황, 다양한 종교. 요즘 인터넷까지 돼서 그냥 모든 종교관을 내 눈앞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신이 죽음과 동시에 윤리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신이 죽음과 동시에 윤리도 같이 죽어버렸죠. 네, 그래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해야 됐고요. 상대주의는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서 우리를 챌린지합니다. 지식에 대한 상대주의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 창조자이다. 이게 뭐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가는 말이기도 한데, 신의 시절에는 신이 가치를 창조해 줬거든요. 옳고 그름, 선, 악, 좋고 나쁨을 창조해 줬는데, 이제 우리가 가치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만들어서 그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굉장히 니체는 그래서 상대주의자면서도 아주 뭐랄까 파워풀하죠.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상대주의자면서 그냥 안으로 숨어버리고, 예, 그냥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하죠. 요즘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대 윤리학에서 재발견될 수 있다. 그때 아마 제가 한 서머리에 덕윤리의 등장 배경에 있어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네. 시비에서 선악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윤리학의 주제였다면 덕윤리에 들어가면서 선악의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일하는 보건소에서는 내과 선생님이 늘 리베이트를 받아서 나는 고기를 돈 내고 먹었던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옛날이니까 카드를 고깃집에서 제일 좋은 고깃집에서 자기 카드를 놓고 가요. 고깃집에서 그 사람 카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그냥 먹으면 고깃집에서 그 사람 카드로 결제를 해요. 우리는 맨날 술 먹고 그냥 그렇게 노는 거죠. 나도 거기에 참여한 나쁜 놈이었던 거죠. 이제 한테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새끼인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삥땅 친 돈이 한 1억이 넘는 거예요. 약을 필요하지도 않은데 막 사가지고 재고로 남겨놓고 자기는 리베이트 돈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당시에 그냥 지방에서 분도회하면서 차 하나 못 사면 그 이상한 놈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하는데 교법윤리는 너무나 무력했어요. 왜냐하면 공부의 그 행동을 다 체크할 여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회사의 스테이플러를 한 개씩 1000년 동안 가져가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거기서 시비, 옳고 그른가 하면서 선악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도덕적으로 무관한 허용 상황을 넘어 의무 이상의 행위, 즉 도덕적으로 건전한 상황을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포용할 수 있다. 리베이트 문제 같은 것은 굉장히 야, 너 고지식 크게 왜 그래?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내가 올바른 성품을 가졌다라고 가정할 때 이 가정 자체가 힘들지만 이 리베이트 문제는 명백하게 악에 해당하는 거죠. 누구나 합리화를 해요. 누구나 국가를 상대로 속이는 일은 그렇게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엔 탈세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합법적인 면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나쁜 행위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거기 중요한 단서가 붙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게임 안에서 움직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덕윤리로 들어가면 그런 게 다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의 문제로 바뀌면서 나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지양되도록 우리가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덕윤리의 목적입니다. 현대 의료윤리에 있어서 의사들의 의무는 계속 단축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의사들이 인류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게 의사 선서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런 말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의사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 안에는 부권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온정적 간섭주의가. 그러니까 아빠가 야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내 지붕에 있는 내 말 들어야지. 밤 10시까지 무조건 들어와야 돼. 내가 20살이 넘어도 뭐 그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성품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관으로 가면서 의사의 어떤 권리도 축소시키면서 의사의 악행도 늘어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덕윤리의 관점입니다. 옛날에는 의사의 권리도 엄청 많이 주고 책임도 엄청 많이 줘가지고 그걸 끼워 맞췄는데 현대사회는 어쩔 수 없어요. 의사의 권리는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진짜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환자를 똑같이 취급해요. 내 친구들 만나도 그래요.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라기도 많이 하는데 환자를 되게 귀찮은 존재 취급해요. 귀찮은 존재. 어떤 사람이 그래요. MRI CD 갖고 오면 그냥 아무 CD 나는데 원래 있던 CD 있는데 그걸 보여줍니다.
왜냐면 해보시면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병원마다 통일돼 있거든요. 근데 인터페이스가 다 달라요. CD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귀찮아요. 그래서 맨날 보내다 딴 거 갖고 오면 나도 하나 넣으면 하나 보는데 막 10분씩 걸려요. CD로 또 왜 이렇게 느려? 그냥 그 사람은 아무나 띄워놓으면 하는데 몰라 그냥 보고 그냥 얘기하면 된대요. 얼마나 부도덕해요. 그런 것들이 의사는 되게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해를 줬어? 내 시간도 세이브하고 다른 거다 더 많이 보고. 근데 결국 의사의 권리가 줄어들면서 의무도 줄어들면서 권리도 줄어드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윤리적인 해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윤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중심에 바로 시비가 선악으로 바뀌는 것. 이 고대 덕윤리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레테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레테. 따라해 보시죠. 아레테. 아레테. 예.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게 좀 얘기 좀 하려면 아레테라는 거는 엑셀런스, 탁월함이라고 주로 번역하거든요. 이 탁월함이란 말은 그대로 번역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펙티브니스라는 말도 있죠. 자, 풀을 베는데 날씨 좋습니까? 도끼가 좋습니까? 예. 도끼가 훨씬 더 큰데도 낫이 좋죠. 그게 낫의 탁월함입니다. 낫의 탁월함. 도끼는 나무를 벨 때 탁월함이 있죠. 그러니까 엑셀런스인과 동시에 이펙티브니스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브레이브, 뭐 용기 뭐 이런 것과 같이 많이 써요. 그 힘, 용기, 위트. 이거를 현대에 와서 덕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까 어금니 몰라, 육계, 카샤스나몬, 철시나몬 이런 거 달랐듯이 육계 개심 용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덕이란 말은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덕이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덕이란 아레테, 엑셀런스와 이펙티브니스. 사람이 갖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다 넘어가. 다 읽어봐요. 심심하면 읽어봐요.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파토스는 감정이거든요. 계속 변해요. 에토스는 이게 변해서 에틱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로고스는 로직이에요. 논리성, 지성이고요. 파토스는 계속 변하니까 사람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근데 방향성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아레테를 갖기 위해 에토스 계속 한 방향으로 노력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파토스를 극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늦게 잤다 일찍 일어났다 하지 말고 계속 한 방향으로 에토스를 하면 습관화를 하면 내가 아레테에 이를 수 있다. 탁월함과 이펙티브니스의 방향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철학적인 그 부분이 있는데 당시 소피스트들, 그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궤변을 굉장히 많이 떨었거든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어떤 깨달음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주지주의적인 태도였는데 알미, 너 자신을 알라. 너가 제대로 깨달으면 뭐 도에 이르른다. 행위도 바뀔 것이다. 이런 식의 시각을 펼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를 반박했어요. 어떻게 반박했냐면 막 그림도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 땅을 가리키고 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생각 아는 것과 실제 아레테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선을 이루는 행복하게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깨달음을 떠나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에 의한 태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할 때에 아레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지의 태도를 주장한 순간 철학에서 윤리학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실 윤리학을 철학의 한 분야로 보거든요. 근데 야 이걸 내가 뭔지 깨닫는 것만 계속 관심을 가지면 철학에서 끝나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관심을 갖는 순간 옳은 행동, 틀린 행동,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을 고민하는 순간 윤리학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윤리학을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시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렵나? 그러니까 의지의 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크라테스까지는 막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의 질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리고 에티켓이라는 말은 이게 에티켓이에요. 에티켓. 내가 계속 습관을 해서 뭔가 변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말에서 에틱스도 나오는 겁니다. 에토스, 에틱스. 윤리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직역하자면 습관과 관습 이란 뜻입니다. 에토스는 거기에 대한 이론, 그게 윤리학이 되는 거예요. 에티켓 테오리아. 이 습관은 결국 성품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 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 그리스도로 특징적인 성질이나 태도를 말한다. 성격을 말하는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주어졌다. 에토스가 성격이나 특징적인 성질로 번역되는 이유는 그 습관이
결국 성격이 되기 때문이죠. 습관이 성격이 되기 때문에. 에티케. 이걸 제가 고민을 했다가, 봐요. 이걸 두 개 합치면 에티케, 아르테가 됩니다. 뭐 어떤 책에는 아르테, 에티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에티케, 아르테라고 얘기도 하고, 두 개를 합치면, 아르테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탁월함과 effectiveness, 우월성, 상당히 높은 골이죠, 골. 그 덕성인데 어떤 덕성이냐? 습관에서 완성되는 성품의 덕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습관이라는 뜻이죠. 얘는 습관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으로 완성되는 덕성. 그래서 이걸 합쳤을 때 비로소 성품의 탁월성이 됩니다. 성품의 덕. 성품의 덕. 근데 보통 아르테라고 하면 이 말을 다 포함하는데 이걸 쭉 붙여서 말했을 때 실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해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히 이해가죠. 완전히 이해가 안 간다면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이 영화 다 보셨어요? 그냥 이거밖에 내가 오늘 잘한 게 없는 것 같다. 일본 얘기도 좀 재밌었죠. 여기 보면 manners make man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manners make man. 이거 번역해보면 내가 물어보면 틀렸다고 지금 망신 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 manners가 S가 붙었잖아요. 너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manners는 에티켓이에요. 너가 하는 행동들, 포크를 짚는 행동, 우산을 접는 행동, 양복, 뭐 이 컵스 단추를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매너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절, 에티켓. 매너라고 하면 what's your manner, 그 매너가 되는 거고요. 이 에티켓이 진짜 사람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잘 꾸미고 다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에티켓 makes 아르테, 에티켓 아르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해가죠? 내가 하는 에티켓, 평소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나의 덕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미국 사람들 사고방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티켓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밥상에다 칼 올리지 말라느니 뭐 먹으면서 말하지 말라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세자버릇 여든까지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자산이다. 탁월함은 아르테는 행동이 아닌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이다. 이것도 뭐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학, 사 두 가지를 얘기한대요. 공자님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계속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불공정하게 앉아가지고 자빠져서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지식은 너무 많아요. 나 말고도 많은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인터넷만 봐도 너무나 많고 그런데 지식이 이렇게 홍수의 시대에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윤리도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우리가 공부한 만큼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숙고,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공부한 것에 대해서 책을 덮어놓고 내 머릿속에 정리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그것이 옳은지 나쁜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다 하나 더해서 습이라는 것을 덧붙인 건데 공자도 똑같습니다. 습은 더하면 학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배운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막 봤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체득화해야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습은 그것이 몸에 배도록 계속 반복하는 행위. 아까 얘기했던 manners make man이랑 똑같은 겁니다. habituation 이런 말을 썼고요. 이 학사습이 여러분들이 한학을 공부하던 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냥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 살을 빼먹으면 그 정보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 깨달음은 행한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크라테스에 반박하는 부분이 우리가 moral failure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weakness of will의 문제로 봤다. 자제심의 거리와 도덕적 실패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의지가 그래서 중요하게 실천적 의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윤리학의 탄생과도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다 알아도 행동하지 못하니까 실천적 의지를 단련하고 연마하여 유혹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은 원이로 돼. 동양에서는 도노점수라는 개념이 있죠. 도노점수는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돈이 점은 점진적으로 갑자기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여러분들이 학을 한 다음에 이제 한약 책을 막 보고 저랑도 공부하잖아요. 그다음에 집에 가서 골똘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묵상을 그러면 하고 깨달음의 순간들이 몇 번씩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막 남한테 알려주고 싶고 막 다 아는 것 같고 그랬다가 또 배우다 보면 그게 또 한번 없어지고 그러는 과정에 계속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그게 습이죠. 학사습. 갑자기 깨닫는다. 깨달음이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소크라테스식으로 내가 어느 한순간 한약을 깨달았다 해서 절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 정진해야 돼요.
저는 40살에도 제가 최고의 침쟁인 줄 알았어요. 나보다 침문 잘 오는 사람은 누구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선배들 만나도, 아이고, 실제로는 나보다 잘 못하겠지만, 아유, 선배님이 잘하시죠 그랬는데, 지금 50이 돼서 보니까, 그때 나는 너무나 못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깨달음의 순간들이 계속 있지만, 계속 수행하셔야 돼요. 그게 또 동양의 윤리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더 윤리학이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계속 반복됩니다. 자, 뭐 표로 정리된 거니까 규범 윤리에서는 행위 자체, 덕 윤리에서는 사람의 인성과 덕, 이성적 추론과 보편적 타당성, 인간의 욕구, 감적, 인간에게 맥락 굉장히 커져버렸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12에 관한 문제에서 선악에 관한 문제로 좋고 나쁘고 good or bad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됐고요. 에우다이모니아,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라는 뜻으로 쓴 말인데요. 인간 본성, 뭐 좋은, 다이몬, 영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말인데 웰빙으로 그래서 번역하기도 하고요. 웰빙, flourishing, 충만함. 제가 뭐가 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한의사를 하면서 행복해졌어요. 40대보다 50대에 훨씬 행복해요. 한의사를 하는 게. 그게 에우다이모니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의학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환자를 볼 때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올바른 덕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임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고귀한 결과가 이 에우다이모니아다, 행복이다, 웰빙이다. 그 플로리싱이라는 말도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충만해지는 거죠. 저는 의사의 역할이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플로리싱, 웰빙하게 하는 거.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근대론적 사고방식에서는 환자의 문제를 고치는 게 의사의 역할이었고요. 오택동이 그걸 한약에서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고치게. 근데 한약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관점이 바뀌면요, 여러분들 되게 에우다이모니아해져요. 행복해져요. 그 환자도 더 에우다이모니아 될 수 있어요. 더 충만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암에 걸린 걸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러빙하고 플러싱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너무 뻥 튀겼나? 근데 행복해진 건 완전히 사실이에요. 제 진심에서. 훨씬 행복해졌어요. 네, 프로네시스 이 개념도 더 윤리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그 논문을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로네시스는 실천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실천지, 줄여서 실천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소피아는 이론지, 이론에 대한 지혜고, 우리가 뭐 궤변이나 어떤 추상적인 이론 체계를 탐구하는 것, 뭐 규역이나 이런 걸 탐구하는 것도 이론 지혜에 해당하죠. 근데 내가 환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실천지에 해당합니다.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니까요. 실천지는 지적 탁월성에 속하고 덕은 성품의 탁월성이다. 지적 탁월성에는 이론지도 있고 실천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탁월한 아레테가 있고 또 에티케 아레테가 있고, 그러니까 행동하는데 탁월한 사람이 있고 행동이 똑똑한데 부도덕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적 탁월성과 성품의 탁월성, 에티켓 탁월성, 아레테는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적 탁월성에는 실천지와 이론지가 둘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지적 탁월성에 속하지만 에티켓 아레테를 이루는데 이 프로네시스가 없이는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헷갈리죠? 내가 올바른 성품을 만들어내는데 습관이 중요하죠. 습관이 중요한데 프로네시스, 지적 탁월성,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제일 싫어하는, 제가 진심으로 싫어하는 보스가 머리 나쁜데 부지런한 보스예요. 성품의 탁월성이 있어요. 매일 1시도 늦지 않고 와. 진짜 부지런한데 지적 탁월성이 없어. 그래서 방향 제시를 잘 못하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많습니다. 정치계에도. 부지런한데 이 지적 탁월성, 실천적 지혜가 부족한 분들이. 실제 뭐 일본의 경영학자 같은 사람들이 이 일본 정부를, 현 정부를 이 프로네시스의 관점에서 비판합니다. 원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풍요한, 지식의 풍요한 세계로 안내하는 말이니까 프로네시스, 시험에도 나오고. 근데 외워둘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이에요. 실천적 지혜, 우리가 실천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지혜가 되는 거죠. 현대 윤리의 장점이라고 보면 인격적 모델을 제시한다. 이것도 뭐 특징적인, 제가 한강 의료 윤리 시간에 해나갈 건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역대 옛날에 좋은 의사들의 얘기를 들려줄 겁니다. 그래서 내 롤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데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도 그런 롤모델들이 많이 있고요. 자연과 인간의 자연적 감정과 동기를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원칙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배경을 구체적으로 중요시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원칙만 들이미는 것보다 실천 가능성을 더 높여줍니다. 자발적인 도덕적 행위를 고취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중요시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의료윤리 들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이 기본적인 덕윤리가 또 어떻게 의료윤리에 가서 쓰이는가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도덕적인 인격의 제시. 여기서 뭐 재밌는 말은 우리 어렸을 때 뭐 슈바이처 박사 이런 사람들 되게 막 감동적으로 보잖아요. 뭐 이국적 교수님이나. 근데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그 의무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윤리학에서. 그것은 선함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행동은 아니고요. 그 윤리학에서 하지만 바른 권장한 상황이라는 거 아까 반복되네.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거는 또 행동치료, 인지치료 이런 거죠. 저렇게 롤모델 중심으로 윤리학을 꾸며나갈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 행위 하나하나를 규정하지 않아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지침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의사들의 롤모델이. 성경에 모든 행위 하나하나 다 써 있으면 야 성경에 술 마시라 그랬어? 안 마시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원칙주의적인 태도예요. 근데 사실 원칙주의적인 태도 갖고 성경에 안 나와 있냐 인터넷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성경시대에 인터넷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덕윤리나 성품윤리의 관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위튼된 법률이 규범이 가질 수 있는 한계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겠니? 라면 그렇게 성품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 덕윤리가 갖는 태도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인터넷 하라 그래서 술 마시라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 그런 적 없잖아요. 환경 요소의 중심 이런 것도 더 훨씬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쭉 넘어가 보죠. 덕윤리의 발전 방향. 다시 예제로 넘어가는데, 자, 제가 이걸 시험도 보려고 시험 다 준비하는데 시험 볼 시간도 없고요.